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톡.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는 은나 PD. 저는 삐삐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는 기존 콘텐츠와 다르게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또 올해부터는 영상뿐 아니라 이렇게 라디오와 또 뉴스레터로 함께하고 있어요. 네. 저 지금 말하는 저는 삐삐PD이고요. 비건 먼지에서는 출연해서 제작, 편집 이 전반을 하고 있고요. 출연을 좀 자주 하다 보니 비건 먼지를 익숙하게 보신 분들은 저를 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은 비건 먼지를 구독하시면 많이 볼 수 있다. 네, 유튜브 채널 바로 가시면 바로 볼 수 있다. 네, 그 세 명 중에 누구인지는 영상을 틀어보면 목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재생까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부업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들 같은 일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간 기획자나 업사이클링을 기반으로 한 가구 제작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 PD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비건 먼지 만들 때부터 함께했던 운영진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획, 제작, 최근엔 출연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원래는 출연을 많이 안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건 페스타나 비건 페스티벌 등에서는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거나 콘텐츠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진으로서는 회계 그리고 계획 아이고, 세우기 중요하죠. 이런 등등 약간 제반 사항을 준비하거나 팀원들한테 편집하라고 좀 북돋기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마감 알려주기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업으로는 저는 이야기를 통해 예술을 사랑하게 만드는 콘텐츠 PM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글과 영상 매체를 주로 본업과 사이드로도 하고 있다가 올해 초부터는 좀 말하기에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처럼 팟캐스트를 운영하게 됐어요. 먼지를 살게 한 것들. 네, 지난 2주 동안에 저와 삐삐PD에게 있었던 일을 공유하고 비건계의 새로운 이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삐삐PD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네. 저는 이번 주에 매물을 보느라 아주 정말 바빴는데 그 부동산 매물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20집 가까이를 열심히 봤는데 어, 그 집을 드디어 결정을 해야겠다고 가계약을 하려고 은행에 가심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대출 심사를 보는데 제가 이번에 SH주택공사에서 보증금 지원 형태로 30%까지는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같이 껴서 대출을 받으려고 봤더니 제가 이제 무직자여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형태로는 무직자이지만 일을 계속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슬퍼하면서 나왔는데 그래도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았던 게 왜 직장을 다닐 때 그렇게 대출을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 사대보험 있을 때 해야 한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좀 뼈저리게 좀 많이 느꼈고 근데 이제 가심사를 보는 게 또 주요 은행이 한 네다섯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은행들 중에서도 안 보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K은행을 갔다 왔는데 K은행은 가심사를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심사를 보지 않고 되겠지 하고 가계약을 했으면은 사실 가계약도 계약금이어가지고 반환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가계약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또 계약이죠. 맞아요. 계약이라서 특약을 걸어놓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게 내가 잘못해서 알아보지 않아서 발생한 계약 취소는 제가 계약금을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알아보길 너무 잘했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되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도 사실 유언장이 아니라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법과 관련된 제도 안에서 내가 지원을 받고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를 되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휘리릭 내가 모른 채로 넘어가겠다. 내 삶의 의지와 상관없이 좀 법 때문에 좌지우지가 많이 되겠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된 달이었어요. 네, 이렇게
최근 안부와 함께 오늘의 주제까지 연결지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점점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법과 제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걸 잘 모르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이런 걸 깨닫고 있는 것 같고요. 삐삐피디님 좋은 집 잘 구해서 이사를 잘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주변으로 온다고 하거든요. 아주 기대가 되고요. 저는 최근에 회사에서 새로운 콘텐츠 시리즈를 좀 만들고 있어요. 사실 기존에 있던 콘텐츠 기획도 되게 재밌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새로운 걸 또 새로운 에너지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계속 일을 벌리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회사 업무에서도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하고 또 이제 그걸 스크립트를 짜고 어떤 타이틀로 해야 될까 막 이름 발산하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게다가 원래는 저는 출연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만 하고 제작 관리랑 내용 중심으로 했는데 출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옆에서 보는데 진짜 하루에 1일 1식만 하고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필 지난 주말에 제가 뭘 바게트 같은 빵을 먹다가 이에 때워둔 금이 빠진 거예요. 아이고. 전 처음에 빵에 뭐 들어있는 줄 알고 뭐가 들어있어? 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너 이에서 빠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보니까 그 때워둔 금이 빠져가지고 치과에 갔더니 크라운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진짜. 그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금인 것 같은데 저게 어, 빵 사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서 본인이 그렇다는데 뭐 나는 기억을 못했어요, 진짜. 내 이에서 이게 있다는 걸 까먹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크라운 작업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치과에 가서 다시 이를 막 열심히 갈고 충치를 다시 없애고 본 뜨고 지금 가짜 이를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이를 붙여놨더니 조금 시리기도 하고 이게 딱딱한 걸 씹거나 끈적한 걸 씹으면 안 돼가지고 오히려 좋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먹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차라리 덜 먹자 이러면서 조금 평소보다 덜 먹고 있고 사실 막 살을 많이 빼야지보다는 그냥 얼굴이 제가 잘 붓는 편인데 좀 많이 먹거나 특히 술을 먹으면 얼굴이 부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에 나오면은 안 그래도 얼굴이 더 빵빵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갸름하게 나오고 싶다는 살짝의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막 무리하게 막 살을 빼서 마르겠다 이런 욕심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붓기를 빼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중 앞에 선다는 게 좀 떨리는 일이긴 하죠. 그것에 뭔가 모르겠어요. 출연을 제일 많이 하시니까 잘 알지 않으신가? 네, 급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유언장을 어떻게 쓰는지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유서를 쓰는 워크샵, 그러니까 유언장 워크샵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이제 언니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워크샵이 있다고 삐삐피디가 알려주셔가지고 같이 저랑 갔다 왔고 가니까 되게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유언장을 써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가람 변호사님이 강의를 해주셨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아마 퀴어분들이나 혹은 퀴어인 지인들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와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듣고 있는 분들도 들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좀 잘 없다 하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내 윗세대, 내 윗세대가 어떤 식의 유언장을 남기는지 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면 대부분 좀 감상적인 것들, 엄마 아빠 사랑했고, 뭐 누구누구야 고마워,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상상을 할 텐데 사실 저희가 갔을 때 느꼈던 건 이게 되게 법적인 과정을 이미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빚 이것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법적으로 효력이 있게 하려면 특정한 양식을 또 따라야 하더라고요. 이것은 민법을 따라야 하는데 되게 일단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유언사항의 가족 관계에 대한 사항을 첫 번째로 남길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숨겨왔던 애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애가 내 애다 이런 거 알려줄 수도 있고 혹은 이 애가 내 애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 네. 넌 입양된 아이였어.
뭐 이런 것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본인의 자녀 관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쓴다던가 아니면 이 아이가 미성년 후견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돈들을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 돈들이래. 이 사람의 후견인을 보호자.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재산에 관한 사항들. 이거는 좀 쉽게 상상이 될 것 같죠. 상상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좀 구체적인 것으로는 상상을 비건들은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내 제사상에는 고기가 올라오게 하지 마라. 내 육개장이 아니라 채개장을 앞에서 대접해줘라.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게 되는데 그런 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유언 집행자랑 장례주관자. 방금 얘기한 건 정확히 말하면 장례주관자를 말하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게 유언 집행자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유언 집행자 안에 장례 주관자가 포함이 되는 건데 장례식을 주관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도 유언장에 이제 쓰게 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방금 삐삐 PD가 설명해 준 대로 유언장이라고 하면 보통 남기고 싶은 말이라고만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유언장에 특정한 양식을 맞춰 쓰면은 이게 민법에 따라서 법적인 효력이 생기고 실제로 이게 집행이 된다는 걸 알게 돼서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달라. 뭐 실제로 내 유언을 이렇게 집행해달라. 그리고 내 상속할 재산을 이렇게 분배해달라.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진짜 현실적으로 특히 퀴어인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 외에 나와 함께했던 이제 법적으로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파트너라든지 혹은 친구들 정말 가까웠던 어떤 공동체에게 내 재산을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필수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쓰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판례도 굉장히 많고 사실 좀 부조리한 부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네, 그런 거 알게 됐고요. 사실 유언장의 종류를 저희가 배웠어요. 그래서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5가지가 민법에서 이제 인정해주는 형식의 유언장이 있어요. 이거 형식 외에는 인정이 안 되고요. 5가지는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다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하나씩 배웠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자필 공정증서였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핸드폰으로 쉽게 녹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음도 굉장히 늘어났대요. 근데 이 녹음을 하는 방법에서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증인이 1인이 같이 이 유언과 상관없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증언은 뭐 누가 이 날에 했으면 되게 설득력이 있다. 설득력이 있다였나요? 아니요.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하면 된다. 그러니까 증인이 와서 이 유언은 누가 했고 내가 이걸 들었고 이 유언 정확하다. 그리고 나는 누구다.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녹음하는 게 의미가 없고 무조건 증인 한 명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본이냐 아니냐 그냥 녹음을 해놓고 어디 보내거나 하면은 원본이 아니게 되고 복사가 쉽고 사실 지금도 녹음 편집 되게 쉽잖아요. 어플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위조됐냐 아니냐 뭐 이런 싸움이 되게 많아서 최근에는 이런 녹음 유언에 대한 판례가 쌓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들은 워크숍에서는 제일 추천하는 방식은 자필 증서와 공정 증서였어요. 저희가 이제 2가지를 위주로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짧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자필 증서는 그냥 자필로 쓰는 거예요. 근데 필수 조건이 있어서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해드릴 거고 자필 증서로 유언을 했을 때는 그거를 이제 죽은 다음에 유언 집행자 혹은 그걸 발견한 유언장을 발견한 사람이 공인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을 근처에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의 차이는 바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이 공정증서로 유언을 하면은 바로 집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정증서는 이미 공인이 된 거기 때문에 공인 작업이 필요가 없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명이 필요하고 또 이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와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가지고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과 기면 날인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좀 챙길 게 많대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변호사 사무실 전화해가지고 제가 유언장을 공정증서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 요금 다 똑같대요. 기본 요금으로 싹 다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최대 300만 원이었나요?
이게 기억이 잘 안 재산에 나는데, 따라서 네. 좀 달랐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재산이 엄청 많아도 최대 3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걸로 최종 땅땅 할 거면 공정증서가 제일 좋고, 근데 나는 1년에 한 번씩 조금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아직 공정증서 하기에는 뭐 재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한 젊은 분들은 자필증서로 먼저 해놓으시는 게 사실 그때 쓰면서 느낀 게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집에 가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필증서로 하나쯤 써놓는 건 좋은 것 같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따 얘기할 거지만 유언장을 쓰지 않았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걸 좀 배웠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한번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써보는 건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자필본 기준으로 꼭 넣어야 되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자필로 하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라도 뭐 프린트가 되어 있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유언장이라는 것부터 본인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을 자필로 써야 되고 이게 유언장을 여러 번 바꿔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 월, 일 내가 언제 이걸 썼다를 적어주셔야지 이게 유언장이 막 3-4장이 발견됐어. 그러면은 이게 위조된 걸 떠나서 내가 이걸 언제 어떤 시점에 가장 효력이 있나 이게 제일 마지막에 쓴 게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연, 월, 일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직장도 되고요. 집도 되고요. 법적 주소가 아니어도 되고요. 어쨌든 그것을 주소에 쓰면 됩니다. 주소를 꼭 써야 되고 신기했던 거는 이제 성명도 써야 되긴 하는데 저는 주민번호를 다 써야 될 줄 알았어요.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확인했는데 주민번호는 다 안 써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찝찝해서 저는 썼습니다. 하긴 특정이 되긴 해야 되니까 이게 특정되기 좋은 거는 주민번호긴 하죠. 네. 그래서 본인의 생년월일은 적지 않아도 되나? 유언장을 쓰는 연월일은 써줘야 된다는 되게 신기한 것을 알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날인을 해야 합니다. 꼭 날인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도장 이런 것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손도장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검지도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손가락이 사실 마디마디까지 다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열 손가락 다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새끼손가락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무인으로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무인을 한다. 그래서 도장으로 날인을 하거나 엄지로 이제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유언장을 받아가지고 이게 힘이 생기게 하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 이거를 이제 죽고 나면 유언 집행자가 등기소에 가서 공인을 받으면 이제 그 날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순간부터 유언을 집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을 남겼다 그러면 부동산 이제 명의 변경 같은 걸 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 등기를 변경하는 걸 싹 다 이제 그 유언 집행자가 유언을 공인한 순간부터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면 유언장이 없으면 어떻게 누가 유언 집행자가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유언이 없다면은 보통 유증이라고 이제 말하면 유증은 내가 갖고 있던 걸 싹 다 물려주고 유언 집행을 하게 되는 이제 권한까지 싹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순위가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라 하면 보통 자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비속, 나에게 속하는 사람들이 1순위고요. 2순위가 직계 존속,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 내가 따르는. 내가 속해 있는 이제 부모님이고, 그러니까 3순위가 형제 자매, 4순위가 사촌 이내 친족인데요. 이게 1, 2, 3순위가 1순위가 있으면 1순위,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2순위가 없으면 3순위 이런 식으로 몰빵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갑자기 지금 죽었다. 그럼 저는 비속이 없거든요. 왜냐면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혹은 평생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제 부모한테 그 권한이 다 가는 거죠. 권한과 제 재산이 싹 다 가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동순위이면 무조건 균분이라고 해요.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자식들한테 첫째나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아들이면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게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무조건 동순위이면 균분, 똑같이 n분의 1입니다. 이게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옛날엔 달랐다고 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첫 번째 장남한테 이게 좀 더 비중이 높았었는데 이게 맞아요. 위헌 소지가 돼서 그 비중이 균분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되게 페미니즘의 역할이다. 맞아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음, 이때 또 재밌었던 게 배우자, 법적 배우자는 무조건 영순위. 이게 법과 결혼 제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면 제가 죽으면 사실 영순위로 배우자가 항상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 무조건 동순위로 들어가는 거고 심지어 균분이 아니라 1.5배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예시를 이제 변호사님이 들었는데 제가 7억을 남기고 죽어요. 7억이 있으면 좋겠다. 7억을 남기고 죽는다고 치면 제가 만약 배우자가 있고 자식 둘이 있으면은 자식 둘한테 각각 2억, 2억 그리고 배우자가 3억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 균분된 거보다 1.5배로 가져가는 이제 시스템이더라고요. 법이라는 게. 사실 배우자를 거의 경제 공동체로 이제 인식을 하는 법 제도인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이 워크숍을 듣고 나서는 이거를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랑 꼭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되게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고 실존하는데 그분들이 막 혹시 슬픈 일이 있어서 어쨌든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니까 돌아가시게 됐을 때 좀 정말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엄청 그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판례가 많대요. 사실 그분들이 다 정말 퀴어였는지 어떤 공동체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듣기로는 이제 많은 케이스에서 평생 40년, 50년 함께 살았는데 법적 배우자가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고 그냥 친구. 같이 사는 그냥 동거인으로만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친구로만.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아무런 가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특히 더 문제는 경제 활동을 한 분만 하고 있을 때 나머지 한 분이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가정주부로 있을 때 그 법적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남은 재산을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4, 50년 함께 했지만 유산을 남겨받는 거는 고사하고 뭐 장례를 집행하거나 중환자실에 가거나 이런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묶여있냐 아니냐가 굉장한 큰 차이를 사실 주고 방금 삐삐PD가 얘기한 대로 이게 슬픈 일이기도 한데 사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죠. 사람 모두 죽거든요. 언젠간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어떤 우리의 모든 사람의 똑같은 결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말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 뜨거웠던 감자가 바로 이 맞아요, 맞아요. 유류분 청구였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전 재산을 파트너에게 준다고 남겨도 이게 유류분 청구를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 재산을 내 파트너에게 이렇게 써놔도 최소한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셨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게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위에 쓴 그 유언이 없다면 유증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와 무관하게 내가 그 유언장에다가 법적 효력이 있게 써도 그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한 법이에요, 지금.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 가족이라면, 그러니까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라면은 무조건 내가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부장제 안에서 어떤 유효했던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유효한 제도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가족이라면 누가 죽었을 때 그 일부분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이제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절반까지 그걸 균분해서 가져가는 거고 직계 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과 배우자 보통 이 법이 최근에 계속 위헌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 법이 나온 맥락을 좀 들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 좋은 제도지만 뭐 남자가 특히 경제활동하고 여성분이 뭐 부업을 하거나 혹은 집에서만 아이를 기르고 이제 경제활동하지 않고 있을 때 남자가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첩이 있어 버리는 거야. 첩이나 혹은 바람을 폈거나 이래가지고 내가 그 남자가 유언장에다가 그냥 첩 혹은 바람핀 상대한테 모든 걸 준다라고 써놔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 있던 배우자, 그러니까 아내분과 자식들은 갑자기 모든 재산 뺏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가족이라고 법에 묶여 있고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좀 막고자
그런 경제활동하는 분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뭐 경제활동 하든 안 하든 간에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직계 비속가 배우자는 절반까지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남겨줬든 사회에 환원을 했든 뭐 정말 처부한테 줬든 아니면은 뭐 친구한테 줬든 간에 그 절반까지는 그 배우자랑 자식들은 가져갈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맥락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아이 낳아놓고 양육이나 생활비나 그런 육아비를 하나도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 지금도 많잖아요. 그죠. 배드파더스가 지금도 유효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죽은 다음에조차도 자식들한테 아무런 그런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이런 법안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해요. 또 두 번째로도 있죠. 네, 그래서 헌재를 가면은 이게 거의 한 표 정도 차이로 이게 여전히 유효한 법으로 남기는 거라고 합니다. 또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 같은 경우도 3분의 1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3분의 1까지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얘기해 주신 변호사분도 하시는 말씀이 아까 삐삐PD가 얘기한 대로 사실 이거를 그 유언장에다가 내가 누구한테 남기겠다라고 하면 존중해 줄 것 같잖아요. 대부분 그냥 그 엄청 큰 재산이 아니고서는 그래 이 사람 뜻이 이렇다니까 그 뭐 법적 배우자가 아닌 파트너에게 주든 뭐 친구나 단체에 환원을 하든 그냥 그걸 존중할 것 같지만 정말 100이면 100 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변호사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신청하면 거의 다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특이사항은 있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게 사망한 날은 포함이 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1년 내에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아쉬운 게 내가 만약에 내 파트너들과 내 가족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나는 내 그 파트너에게 반을 주고 싶어. 여기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고 본인의 유류분을 포기해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얻어내요. 그래도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사망 후에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그 직전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말 좀 헷갈리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유류분 포기는 사망 후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류분 포기에 대해서 미리 말했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제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한 어떤 이 부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권한 같은 건데 법적으로 그냥 아예 정해져 있는 거죠. 다시 요약하면은 직계 비속가 배우자는 절반까지, 직계 존속가 형제자매는 3분의 1까지 가져갈 권한이 있고, 근데 이거를 권한이기 때문에 행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나 그냥 안 가져가고 그 유언장의 내용을 따를게라고 할 수 있는데 1년 내에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소송도 필요 없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100% 돌려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하는 분이 없는 분위기가 되고 안 하려고 하다가도 옆에서 막 부추긴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저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이게 우리가 죽을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 우리도 이제 가족분들이나 내가 물려받을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유류분이 저희 권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받을 돈이 있는 혹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예를 들면은 내가 더 뭔가 기여를 많이 했는데 나에겐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을 때 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 딸 있는데 정말 아주 차별하는 집도 많으니까 아들한테는 막 미리 현금 빼가지고 막 집 해주고 뭐 주고 그리고 재산도 거의 다 물려주겠다 막 이렇게 해버리거나 뭐 그 차별을 하시는 이제 부모님이 있다거나 했을 때 그 상대방 자식 그 우리거나 혹은 그렇게 재산을 못 물려받은 입장에서는 이걸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받을 수 있다. 자식이면은 전체의 2분의 1의 나만큼의 균분량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 계셨던 기간 동안 만약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한테 너가 집을 사니까 2억을 막 빌려줬어. 아니 그냥 줬어. 그거는 내가 받을 나중에 유류분의 일부인 거죠. 유류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거를 주장하면 다 먹힌다고 합니다. 그걸 보통 모르시고 이제 정말 돌아가신 다음에 남은 현금 중에서만 이렇게 그걸 균분하거나 이 유류분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걸 이제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물려준 특히 이제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물려준 현금에 대해서도 자식 간에 이제 이 균분을 위해서 계산을 잘 해라. 그러니까 특히 손해 보는 분들이 많고 특히 딸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라고 이제 말씀해주시면서 이걸 듣고 있는 따님 분들 이제 전세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K 장녀분들 잘 챙겨가지고 이제. 아직도 막 그런 인식 있잖아요. 아들한테는 뭐 집 해주고 딸한테는 뭐 결혼하면 혼외 자식이니까 물려줄 거 없다. 너가 알아서 거기서 또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 지금도 많이 계시거든요. 혼외 자식이요? 아니 그런 말 있던데. 혼 자식은 아니고 뭐라고 하지 그거를? 집 나간 자식? 죄송합니다. 혼외 자식은 아니고 그 표현이 있는데 집 나간 자식. 그러니까 약간 집을 떠난 자식으로 맞아요. 쳐버리는 거죠. 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덜 물려주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네, 그런 거를 잘 챙겨 받으셔라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들 자기 유언장 쓰는 것보다 부모님 유언장을 되게 많이 생각하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저는 아무래도 키워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내 키어 배우자가 생겼는데 그 사람을 내가 친양자로 들어가거나 친양자래 내가 입양자로 들어가거나 그 사람이 내게 입양자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재산이 분배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했었는데 그죠. 그게 사실 한국이 아직 동성혼이 법제화가 안 돼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입양 방식으로 서로에게 법으로 묶여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시도를 많이 하시고 그랬을 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비속 존속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는 2분의 1까지 요청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부모 입장에서 3분의 1만 요청할 수 있고 또 이게 이미 있는 형제자매나 이미 있는 다른 가족과도 다 균분해야 한다를 잘 계산하셔가지고 유류분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퀴즈를 내주셨는데 그때 부모님과 형제들 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이 유류분이 어떻게 나뉘는가라고 했을 때 형제들은 우선 유류분 주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2순위까지만 살아있는 거죠. 맞아요. 직계 존속만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 자매들과 싸워야 되지만 만약에 안타깝게도 내 파트너가 있는데 내 파트너가 이제 내 입양부로 부모로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 내 부모님이 만약에 살아있는 분이 두 분이라고 쳐. 그러면 그 두 분이서 2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가져가게 되는 거죠. 내 형제 맞습니다. 자매들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근데 그게 유언이 없는 조건이긴 해요. 그러면 1순위가 직계 비속이니까 이렇게 3등분이 되는 시스템인 거죠. 네. 근데 아마 이 경우에는 입양을 했으니까 내 전 재산을 내 실제 입양한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시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나의 파트너인 땡땡땡에게 전 재산을 양도한다. 상속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 친 부모님이 한 분이 살아있다 그러면 3분의 1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3분의 2는 내 파트너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물론 할 확률이 높지만 유류분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기고 싶은 재산만큼 남기고 싶은 분에게 우선은 유언장을 써라. 왜냐면은 유류분 청구소송 없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고 청구소송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절반, 뭐 3분의 1 이렇게 또 균분 들어가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뺏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게 지금 법이긴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은 뭔가 전 재산을 내 파트너에게 그 증여 상속한다. 상속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유언장을 받아봤을 때 내 가족이 받아봤을 때 한 푼도 없다 이러면 좀 서운하잖아요. 라고 삐삐피디는 아마 가족과 친하고 물려주고 싶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가족과 친해도 가족들이 나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하면은 굳이 물려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만 쓰고 저는 막 많이 물려드릴 생각은 없거든요. 저도 가진 게 많지 않기도 하지만 사회에 환원하거나 제가 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지. 사실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순위가 부모님일 텐데 부모님한테 물려드리는 그 돈을 다시 돌려드리는 게 그렇게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여생을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만 이미 모아두고 계신 것도 있고 이미 다 노후 대비돼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TMI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그래 빚은 안 남겨줄게 노후 대비는 알아서 할게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큰 재산을 물려주진 않으실 거지만 노후 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현금을 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하긴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해놓고 엄마가 가져갈 수 있는 최소한의 유류분만 남겨놨거든요. 저도 최소한으로 쓰긴 했어요. 엄마가 유류분 청구를 안 할 수 있도록 전 재산이라고 했으면 뭐 좋았을까 싶긴 한데 미안 엄마. 쓰다 보니까 줄 데가 많아져가지고 주고 싶은 단체만 막 10까지 나오는 거예요. 10개까지 나오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도 막 지금 당장 내가 이제 유언장을 쓰고 유언 집행이 된다고 상상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내 미래를 원래 위해 모았지만 내가 모아온 것들을 어디에 줘야 혹은 누구에게 줘야 제일 잘 쓰였다고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변화해야 할 게 아직도 너무 많고 사회에 돈이 필요한 곳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정말 다 못 쓴 게 유감일 정도. 내가 너무 돈이 적어서 더 많이 못 물려주는 게 갑자기 유감. 열심히 모았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유언장을 썼는데요. 예. 근데 이제 가족에게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데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알게 된 것도 이번 유언장 워크숍에 되게 좋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런 게 궁금했던 게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정말 가진 수많은 종이가 있을 텐데 수많은 자료집들이 있고 이번에만 해도 워크숍 갔다 오면 자료가 이렇게 생기는데 유언장을 대체 남들은 어디서 찾나라고 했더니 좋은 팁을 남겨주셨어요. 이게 그 내 유언장에 그 실질적으로 재산을 받게 될 단체 같은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에다가 주면 된다는 거예요. 유언장을 그렇게 맞아요. 하면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 두신다.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유언장을 써서 이걸 누구를 줘야 하지? 혹은 내가 갖고 있어야 하나?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어디다 뒀는지 누가 어떻게 알지? 미리 알려줘야 하나? 막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단체 얘기도 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약간 이런 저는 이해한 바로는 이 유언장이 없으면은 한 푼도 안 받을 사람이 이 유언장이 있을 때 뭔가 이득이 생긴다. 그런 사람에게 내 유언장을 맡기면은 그분이 나에게 뭔가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유언장을 딱 내가 유언장 가지고 있고 이게 최종본이야 하고 집행을 잘 할 거 아니에요. 되게 듬직하게. 그래서 그런 분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거 알게 돼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유언을 공증하거나 유언을 녹음할 때는 그 이해 득실이 없는 자가 유언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던 거겠죠?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막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상상해보면은 그러니까 유언장이 필요한 사람이 유언을 이렇게 하라고 옆에서 종용하거나 약간 반협박식으로 이렇게 써라고 하고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무효하다고 민법상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이 되게 순수하게 그냥 증인이 되고 오히려 이제 그 유언을 가지고 있을 사람 혹은 그걸 보관할 사람은 그 유언장으로 이득이 될 사람이 혹은 집행을 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이 되게 상식적인 수준인 거죠. 민법에서 이제 판단하기에는. 이제 또 유증의 방법도 정해져 있는데 유증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유증이랑 특정 유증, 그 다음에 부담부 유증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포괄적 유증이라고 하면 내 전 재산을 이런 식으로 뭉뚱그리는 경우가 포괄적 유증이고 내 전 재산의 몇 퍼센트는 누구에게 몇 퍼센트는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저는 너무 다 쓰기 귀찮아가지고 저는 포괄적 유증으로 했고 근데 몇몇 부분들은 특정 유증을 하기는 했어요. 예를 들면은 너무 기증하고 싶은 데가 많은데 이제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를 포함해버리면 11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기계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건먼지에서 막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니까 그걸 포함하면은 이걸 팔아서 남은 돈으로? 그거 내 아이디 아니었냐고 처음에. 맞아요. 이것을 사실 단체도 사실 영감을 은나에게서 받아가지고 단체도 사실 뺏긴 거예요. 서로 많이 뺏겼어요 사실. 저희 같이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낸 아이디어인데 한사성을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를 주고 싶은데 현금으로는 엠빵하기 너무 다 나눠줘가지고 내 노트북이랑 핸드폰 팔아도 몇백만 원이다. 그럼 이거를 팔아서 집에 PC도 있거든요. 집에 PC, 핸드폰, 노트북 방금 말한 장비, 촬영 장비 이런 거 팔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현금은 여기 줘야지. 그렇게 하면 왠지 의미가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이버니까. 네.
그래서 어우 똑똑한데 이러면서 실제로는 기증하는 곳이 11곳이 되어버리게끔 그렇게 했고 부담부 유증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었어요. 저는 부담부 유증이. 이전까지 얘기했던 그런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주식 몇 주는 누구에게 주고 뭐 차는 누구에게 주고 집은 누구에게 주고 이런 거는 특정 유증이고 부담부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여받는 이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반려묘가 있어. 그 반려묘를 잘 키워달라는 조건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땡땡땡에게 얼마를 준다. 그 돈으로 반려동물 땡땡땡을 돌봐주길 바란다. 아니면은 반려동물 땡땡땡을 돌봐주는 것으로 금원 땡땡땡을 얼마를 누구누구에게 준다. 이런 식으로 쓰면 이런 게 부담부 유증이 되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 또 단체 유증할 때도 이 돈을 단체 혹은 학교 혹은 누군가에게 줄 때 이 돈을 이 목적으로만 써라. 근데 그게 상식 수준이어야 한대요. 예를 들면은 막 그런 예시가 너무 웃겼는데 막 전애인한테 수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 돈을 준다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민법상에서 정말 실행 가능한 거. 예를 들면 인권 단체한테 돈을 주면서 이 돈은 뭐 청소년 인권을 위해 써달라 이 정도는 상식선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 인권을 위해서 안 쓸 거면 안 받으면 되고 근데 쓸 거면은 그 돈으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거나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저희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제일 많이 하는 부담부 유증? 부담부 유증이 뭐였냐면은 학교에 모교에다가 좀 큰 돈을 주면서 나의 동상을 세워라 이런 거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이 부담부 유증은 거부할 수 있거든요. 나 저 조건이 싫어. 그럼 안 하면 되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그래 동상 세워줄게 하면서 이제 그 부담부 유증을 받아서 돈을 받고 동상을 세워준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동상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난 동상이 기억이 잘 나지 않지? 우리 학교는 기증이 많이 안 받았나? 아니면 그런 것도 있고 보통 또 건물에 보면 이름 써 있잖아요. 누구누구 관 혹은 이제 강의실에 누구누구 이름 이런 거 써 있을 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대부분 부담부 유증이거나 혹은 그냥 기부를 할 때 그런 기준 그 조건을 해서 기부를 하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다 토봐봤어요. 맞아요. 근데 방금 얘기한 유언 방식이 아니고 유증 방식 중에서 이제 포괄 유증이 좋다고 한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포괄적 유증, 특정 유증, 부담부 유증이 있을 때 포괄적 유증에 누군가 이름을 포함하면은 그 분이 수증자의 지위를 얻게 돼요. 이게 마치 상속인과 동의어거든요. 그 법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꼭 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 혹은 파트너 법적으로 인정 못 받았지만 내가 가족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포괄적 유증을 하는 편이 좋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수증자의 지위가 생겨가지고 같이 이제 만약에 그 장례를 치르거나 유언 집행자를 따로 얘기하지 않았을 때 수증자끼리 이걸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증자의 지위가 생겼을 때 그런 장례 절차라든지 혹은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재산을 이제 언급할 때 까먹기 좋은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한번 듣는 분들도 떠올려 보시겠어요? 본인의 재산 중에서 남기는 것들 중에서 쉽게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예금, 그러니까 현금, 뭐 부동산 이런 거 쉽게 떠오르죠. 근데 이제 동산 같은 것들이 좀 잘 안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반려동물 계신 분들은 안 까먹겠죠. 맞아. 근데 저는 안 같이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맞네.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저작권. 맞아요. 저작권. 방금 동산 얘기는 동산에서는 이제 차도 있을 수 있고 또 채권, 채무 면제 이런 거 다 권한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까먹으시는 게 내가 지금까지 만든 저작물에 대한 권한. 사실 살아 생전에 저작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갖고 있던 기록물에 대해서 뭐 나중에 비용이 생겼어. 아니 뭐 비용이 아니라 돈이 벌렸어. 그럼 누가 가질 것인가 이런 거. 그런 게 있었고 또 빚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채권에 대한 것을 갚아도 된다, 갚아도 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권한도 제게 있는 거죠. 그래서 빚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상속 순위가 계속 밀려나긴 한대요. 맞아요. 아무도 상속 안 받으려고 상속 포기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상속은 보통 이제
보통 유언장이 없는 기준으로 했을 때 포괄로 다 같이 1순위, 2, 3순위 넘어가기 때문에 빚과 현금과 그 모든 것이 싹 다 합쳐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다 하면 이제 상속을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쭉쭉 밀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무용고자가 되거나 무용고자까지 아니어도 뭐 그 시신 인도나 뭐 아니면은 상속이 안 되고 계속 넘어가고 빚을 못 받게 되고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좀 흥미로웠는데 그 유언장 쓰려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가 만든 수많은 기록물과 일기장, 뭐 내가 그린 그림, 그리고 SNS 계정 이런 거 어떻게 할 건지 사실 그런 거 유언장에 쓸 수 있거든요. 유언 집행자한테 예를 들면 다 삭제하고 포맷해줘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기록을 남겨서 누구에게 줘. 뭐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분들은 뭐 특정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해줘. 그래서 뭐 내가 쓴 일기장, 갖고 있던 편지 혹은 핸드폰에 남겨놓은 어떤 기록물들 뭐 녹음 이런 거를 전해줘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유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저작권을 줄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은나는 그 유언 집행자를 저랑 림PD로 했거든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근데 아무튼 림PD에게 그래서 본인의 폰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삐삐도 저랑 림을 포함해서 친구 3명에게 유언 집행자를 줬는데 너무 웃겼던 게 저한테 유언 집행 권한을 주면서 처음 한 게 뭐였는지 알아요? 자기 영정사진을 해달라고 이걸로 지정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 사진으로 해야 돼?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유언장 내용에 유언 집행자 중 장은나에게 막 보여준 이 프로필 이미지로 영정사진을 해주길 바란다. 뭐 이렇게 썼나? 그래가지고 이런 것까지 쓸 수 있구나. 정말 유언 집행이란 신기한 것이다. 이러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야 잘 골라줄 거라고 믿지만 내가 원하는 걸로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딱히 생각 안 했거든요. 그 무슨 사진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걸 남길 생각을 안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게 물론 이제 집행자한테 부탁할 수 있지만 민법상으로는 무슨 사진을 써줘 이런 거는 별로 효력이 없대요. 네. 효력은 없죠. 네, 그때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집행해 달라라고 남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언 집행자에게 이런 가이드로 이렇게 장례식을 해줘라고 해주는 그 요청을 하는 거지 그거가 법적 효력이 있어가지고 그거 안 하면 안 돼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것보다 사실 비건들은 법적이지 않은 것들을 더 많이 요청을 사항을 유언장에 많이 남기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더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다음 방송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각자 어떤 유언을 남기려고 남겼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비건 페미니스트 정체성으로 한국 사회에서 내가 이제 삶이 끝났을 때 어떤 죽음 이후를 상상할 수 있는지 아까 삐삐디가 맨 처음 얘기한 대로 저도 마찬가지인데 맨 처음 이제 비건이 되고 나서 장례식을 딱 상상했거나 장례식을 딱 갔을 때 느낀 게 내가 죽었을 때 적어도 고기 반찬이 장례식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나의 죽음을 애도하는 건데 난 채식을 하다가 죽었고 그 동물이 더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정작 나와 같이 죽은 다른 비인간 동물을 애도하지 못할 망정 그 동물을 먹으면서 나를 애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비건 장례식을 할 수 있을까? 아직은 비건 장례식 케이터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막 약간 반 농담으로 지금 비건들이 죽을 때쯤 되면은 비건 케이터링이 성행할 것이다. 그 사업을 미리 해야 한다. 막 이런 반 농담 반 진담을 했었는데 그런 어떤 당연히 비건이고 좀 쓰레기가 덜 나오고 그리고 낭비가 덜한 그런 장례식을 만들어 달라. 또 비건들이 또 꿈꾸는 장례식 중에 하나가 쓰레기 없는 장례식이죠. 사실 되게 일회용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회용품을 덜 쓰고 하지만 또 모두에게 막 그런 그 그릇 닦는 노동을 시키기엔 좀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어떤 장례식을 꾸려야지 안 힘들고 쓰레기도 안 나오고 고기를 안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좀 구체적인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야기를 하다가 놓친 게 있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만 17세가에 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 유언은 만 17세
된 이후부터 이후니까 만 17세 미만은 이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만 17세가 되면 쓰시면 됩니다. 맞아요. 왜냐면 민법에서 이게 그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법적으로 내 의사를 밝혀서 그걸 그 뭐라고 하지?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만 17세인 것 같아요. 네. 투표권도 좀 이만큼 내려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나이는 17세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19세죠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확실히 어른이라는 것, 성인이라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직까지 되게 모호한 지점 중에 하나고 우리가 청소년 인권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얘기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다. 유언장은 17세까지 되잖아? 이러면서 할 수 맞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팁도 몇 가지 있는데 뭐 다음에 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보통 누구에게 상속한다 혹은 누구에게 뭘 권한을 준다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사람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름만 쓰면 안 된대요. 이름만 쓰면 그 동명이인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친구 중에 동명이인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름을 쓰고 원래 옛날에는 그 사람의 주소랑 뭐 주민등록번호 혹은 생년월일을 같이 썼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다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삐삐피디한테 뭘 하고 싶으면 삐삐피디의 본명 땡땡땡에게 뭐뭐뭐를 준다 한 다음에 가로치고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쓰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특정이 잘 되고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제 유언장에 외국인이 2명이나 있어가지고 한 사람은 아예 해외 전화번호까지 같이 적긴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워크숍에서는 해외의 국제 연애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 국제 연애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내 유언이 유효할까라는 생각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죠. 외국에 있어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이 궁금했으니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거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저희보다 훨씬 더 법에 대해 잘 알고 이런 민법이나 유언장에 대해 잘 아는 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은 워크숍 한번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워크숍 해준 언니 네트워크에게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진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도 나눠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언니네 네트워크가 이 사업을 2000년도 초반에 이 자료집을 만들었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여러 번 한 워크숍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집이 2009년에 했던 자료집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래됐다. 그리고 뭔가 언니네 네트워크 모르셨을 분도 많은데 언니네 이 방송을 듣고 있으신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니네 네트워크를 한번 쳐보시고 막 재밌는 전시 같은 것들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내 몸 지키기 방어 워크샵 이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탈가부장례식이라고 해서 너무 전시가 궁금했는데 끝나서 보러 가진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이후에 언니네 네트워크 이야기 팔로우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강의해주신 한가람 변호사님도 전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분이 약간 이 워크숍을 여러 번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되게 다양한 현장에서 하셨대요. 이번에는 좀 강의실 같은 데서 이제 앞에 화이트보드 두고 되게 멋있는 정장을 입고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PPT까지 켜두시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게 이제 퀴어 페미니스트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워크숍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퀴어들과 어울린다 농담으로 그러시면서 조금 어두침침한 이런 데서 하기도 했고 뭐 바나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편안한 분위기로 각자 좀 정말 자기 유언장을 남겨보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했었고 그래서 되게 여러 번 이걸 진행하셨다 보니까 진짜 얘기를 잘 하시는 거예요. 되게 뭔가 제가 최근에 들은 어떤 연사의 내용 발표 중에서 되게 편안하게 자기 목소리로 꾸밈없이 얘기하는데 되게 좀 설득력 있고 좀 이렇게 귀 귀담아 듣게 된다라는 이제 화법을 쓰셔가지고 흥미로웠고 이분 언젠가 낯이 익은데라고 보니까 역시나 다른 이제 콘텐츠나 인터뷰에서 몇 번 뵌 적이 있는 좀 유명한 이제 퀴어 관련돼서 이제 활동하시는 변호사셔가지고 되게 이번에 비에 만나뵈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저는 원래
김현희 변호사님인가? 트랜스젠더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분밖에는 이 씬에서 아는 분이 없었는데 한가람 변호사님 만나서 좀 되게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이야기의 빌드업을 너무 잘하셔서 그니까요. 본인이 MBTI로 시작하셔서 본인의 MBTI를 강의 때 왜 얘기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본인이 죽을 뻔했던 썰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마저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오늘 다 같이 이렇게 유언장 쓰기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고 유언장과 관련된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가 또 해줬으면 좋겠는 말도 궁금한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방송에서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찾아보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원하시는 주제나 감상 후기까지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건 먼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날 수 있고요.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그 비건 페스타 브랜드 추천 콘텐츠가 올라갔어요. 앞으로 더 다양한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팔로우 해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회차에서는 저희가 유언장을 어떻게 진짜 실제로 써봤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다음화도 또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비건 먼지와의 협업과 광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는 월요일 저녁 10시 마포 FM에서 그리고 팟빵 팟캐스트 비건 먼지 채널에서 만날 수 있어요. 자, 또 만나요. 안녕.